청구의 객관적 병합이에요. 동일 당사자 사이에 한 절차를 이용해서 두 개의 청구를 다루어 달라 이런 거야. 그럼 이때 두 개의 청구, 세 개의 청구를 나눌 때 그 기준이 우리가 지난 학기에서 뭐 배웠어? 소속물 배웠잖아. 그치? 그럼 잘 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야. X 값이 을할 때, 그 소속물 때 우리 계속 한 거야. 민법 390조에 계약 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민법 750조에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상정될 수 있는 민법상 실체법상의 청구권인데 그 두 개를 쫙 내세웠어. 쭉 내세웠어. 그러면 신소속물 이론에 의하면 객관적 병합이다, 아니다. 구소속물 이론에 의하면 객관적 병합이다, 아니다. 다 떠올려봐, 지난. 소속물 이론이 곳곳에서 문제된다고 했지. 이걸 리마인드 시켜줄게. 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가 뭔가 때문에 이 사람이 별도로 390조 계약책임 불이행으로 냈어. 진행 도중에 별도로 냈어. 어떤 영역의 문제야? 별도로 냈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구소속물 이론을 적용하고 하면, 또는 신소속물 이론을 적용하면, 다시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데 별도야. 여기다 지금 바로 직전에 말한 거 말고 지금 거기로 가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야. 별개로 390조 계약책임 불이행 청구가 들어갔어. 중복재소 국면에서 중복재소냐 아니냐인데 구소속물 이론에 의하면 중복재소가 아닌 거고, 신소속물 이론에 의하면 중복재소인 거고. 기억나? 자, 그러면 지금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그 어떤 둘 사이의 사실관계를 두고 계약 책임적인 요소도 있는 그런 사실관계에서 계약 책임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버스 타고 가다가 뭔가 다쳤어. 그럼 운송 책임 불이행도 있고, 운전수가 만약 운전수 내지는 버스 회사가 그 버스 내 시설 같은 걸 잘못해서 다쳤다. 이랬을 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그 경우는 이제 객관적 병합 측면도 있고, 또 좀 이따 주관적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그 운전수 자체는 변제 자력 같은 게 없다든지 하면 그 운수 회사를 상대로 할 때는 피고를 복수로 내세우는 거지. 버스 회사랑 운전수는 일단 별개니까. 그건 이제 이쪽에 다수 당사자고. 지금은 일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랑 운송 계약, 나를 무사히 중대 후문까지 가야 되는 그것을 불이행한 거는 그것에 대해서 계약책임 불이행으로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구소속물 이론에 의하면 다시 원래 질문은 객관적 병합이다, 아니다. 구소속물 이론에 의하면 홀짝 게임에서 졌어. 이다. 너무 당황했어 내가 막. 신소속물 이론에 의하면 아니다. 이해 안 된 사람 다시 설명할게. 이해 안 돼? 됐어? 신소속물 이론에 의하면 객관적 병합은 아니고 뭐야? 청구라는 단위는 하나고 복수의 하부 개념인 공격 방법이 두 개 들어간 거야. 750조로 들어갔고 390조로. 신소속물 이론에 의한다면. 그제? 근데 구소속물 이론에 의한다면 객관적 병합인데, 이제 다시 원시적인 경우를 본래의 객관적 병합이라고 하는데, 이 객관적 의미 알겠지?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결국 소속물하고 연결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소속물 이론이 여기서도 쓰이는 거야. 그제?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한 절차에 묶을 때 병합이란 말을 쓰는데 대상을 병합한 거지. 그런 용어에서 다수당사자는 주관적 병합이라는 용어도 써. 주관적이란 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병합이 된 거야. 근데 이 객관적 병합에 이제 형태가 있어. 단순 병합이 있고, 예비적 병합이 있고, 선택적 병합이 있어. 그 밖의 경우는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건 없어. 그럼 뉘앙스는 단순 병합,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뉘앙스 알겠지? 단순 병합은 아까 말한 대로 매매대금하고 불법행위, 매매대금하고 불법행위, 또는 매매대금하고 외상대금, 이런 거는 두 사건이 원래의 객관적 병합에서는 사람만 동일하면 이 두 개의 관계는 상관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단순 병합이야. 단순 병합. 그제? 두 개가 관계가 없어. 사람만 동일인지.
그럼 좀 아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랑 계약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동일한 어떤 마을버스에서의 사고잖아. 근데 이론 구성이 실체법으로 보면 청구권의 근거가 두 개가 나오잖아. 750조, 390조. 그지? 그렇다고 두 개가 돈, 손해배상금이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더블로 받을 수 있냐? 한 번만 받아야 돼. 그냥 이런 구성만 그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 보면 뭐 법조경합 이런 것도 나오는데, 뭔가 법률적으로는 경합하지만 한 번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단순병합은 그 두 개가 그냥 1대1의 사건 속에서 판결문에 1번 청구에 대한 어떤 거, 2번 청구에 대한 어떤 거가 전혀 단순, 관계없이 나가는데, 좀 아까 거는 소송물 이론 때문에 우리가 복수의 청구라고 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390조의 계약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이렇게 실체법적인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구소송물 이론 취하면 복수라고 했지만 실은 한 번만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단순병합이라고 하면 두 번, 만약 손해배상금이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3천 두 개 판결문이 나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구소송물 이론은 그때 생각해낸 게 뭐냐면 선택적 병합이라는 걸 생각해내. 선택적이란 말은 뭐야? 청구는 두 개인 건 존재는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채택돼야 되는 거야. 둘 중에. 이게 되겠지. 근데 신소송물 이론은 이걸 복수의 청구로 안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냥 신소송물 이론은 객관적 병합조차도 아니야. 그냥 1대1 사건에 청구는 하나고 공격 방법이 두 개 들어가 있는 거야. 신소송물 이론에 의한다면. 되겠지. 그럼 이걸 이제 소변경에 해봐.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갔는데, 이것만 갖고 내세우는 거 말고 뭔가 때문에 이 사람이 도중에 390조 계약책임 불이행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를 했어. 또는 뭐 나중에 교체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변경을 했어, 청구를. 그지? 그러면 기초의 동일성은 있어, 분명히. 그지? 아까 마을버스를 예를 든다든지 뭐 기초의 동일성은 있는 거지. 할 수는 있어. 그렇잖아? 기초의 동일성은 통과했어. 그런 거지. 이게 구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청구의 변경의 영역인데, 역시 또 신소송물 이론에 의한다면 청구의 변경의 영역이니 아니니. 신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아까 그랑 똑같아. 객관적 병합에서 신소송물 이론은 하나의 청구잖아. 청구의 변경도 뭐야? 1이라는 청구와 2라는 청구가 일단 있는 건데, 신소송물 이론은 이건 공격 방법을 추가한 거지. 소변경이 아니란 말이지. 청구 내지 소라는 급의 변경이 아니잖아. 요 케이스에서는. 그치? 소변경 청구라는 건 대상이 하나 독립적인 걸 전제로 하는데,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390조 계약책임 손해배상 청구는 신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청구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지. 청구는 하나인 거지. 청구 속에 공격 들어가고 방어하고 막 이런 거가 복수인 거지. 되겠어? 이걸 별도로 내면 신소송물 이론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중복죄소가 되겠지. 구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중복죄소가 아니겠지.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건 1학기 때 문제인데 별도로 390조 계약책임 불이행으로 들어가봤자 구소송물 이론은 이게 별도의 청구잖아. 구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중복죄소도 아닌 거지. 그게 지금 중복죄소의 국면에서 얘기했던 게 지금 소의 객관적 병합이나 청구의 변경에서 그대로 그 틀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즉, 이 소송물이 등장한 게 여기에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여기서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선택적 병합은 이제 그러니까 뭐야? 그런 형성권이나 청구권이 실체법적으로 경합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타난 상황이 일반적이야. 일반적으로는 안 나타나고 그런 때 나타나는 거야. 한편 예비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쓰니? 예비적은 뉘앙스는 알겠지. 정확히 예비적으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의해봐. 말은 알겠지. 뭐 예비적으로. 예비적으로. 정확히 근데 뭐니? 주의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이렇게 써. 주의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그 다음에 양립할 수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양립할 수가 있으면 굳이 예비적으로 할 필요 없어. 둘 다 그냥 독립적으로 가면 돼. 양립할 수 없는데 뭔가를 하나 먼저 해달라고 내세우고 그게 인정될 거, 오케이 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해제 조건은 말이야, 오케이 되면 밑으로 안 내려와도 된다는 거지. 예비적인 게 안 내려와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 거야, 예비적은. 그냥 일반적인 뉘앙스는 아는데, 뉘앙스는 알겠는데,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렇게 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때 예비적이 나오냐. 자, 동일한 관계야. 매매계약이 체결됐어. 갑,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갑이 물건을 넘겨줬어. 을이 대금, 물건 대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이행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뭔가 물건을 먼저 넘겨줬는데 여기서 을이 미적문적되고 대금을 안 줘. 안 줘. 그랬을 때 을이 왜 안 주냐면 뭔가 뭐 계약을 문제 삼고 문제 있는 계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이 유효하다는 걸 주장하면서 대금 내놓으라고 해. 근데 네 말대로 이 계약이 문제 있는 계약이라서 무효라면 원상은 돌려달라. 원상은 내가 너한테 물건 넘겨준 거 돌려달라. 어? 반대의 경우라면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먼저 대금을 치렀는데 물건이 안 와.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만약 지금 사례를 만들면 자기는 먼저 대금을 치렀어. 맞지? 을 내놓으라는 거를 했고 네 말대로 이 계약이 문제 있으면 내가 지급했던 대금 내놔라. 이렇게 들어간다. 됐어? 뭐 그건 이제 구성하기 나름인데 이거 잘 보라는 거지. 이 사람 자체의 행동이 이런 류의 소송이 어딨냐. 그냥 딱 부러지게 하지. 근데 이런 소송 형태를 인정해. 그럼 잘 봐. 양립할 수 있나 없나? 물건 내놔라, 대금 내놔라. 양립할 수가 없어. 이 계약관계에서. 그럼 이 사람이 뭔가를 먼저 내세우고 그게 안 된다면 원상이라도 회복시켜달라.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대금 달라 안 되면 원래 물건 달라는 거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물건 달라 안 되니까 대금 달라. 이게 앞에 거가 인용되면 밑에 거 가지 않는 거야. 그게 자기가 먼저 선호하는 것을 먼저 내세우는 거야. 그걸 1차적 청구 내지는 주의적 청구라고 그래. 1차적 청구 내지는 주의적. 그래서 1차적 청구 내지는 주의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인용되면 밑으로 안 내려와. 2차적 청구 내지는 예비적 청구가 안 내려와. 근데 1차적 청구에서 오케이가 안 나오면 예비적 내지는 2차적 청구를 다루어 달라는 거야. 그럼 봐봐. 계약이 유효면 대금을 나한테 치러야 되고 계약이 무효면 내가 너한테 넘겨준 물건 돌려줘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건지는겠다는 생각이지. 그지? 그런 거지. 응? 그랬을 때 그것을 예비적 병합이라고. 그래서 예비적 병합은 1차적 내지는 주의적 청구를 내세우고 그것이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2차적 내지는 예비적 청구를 바라는 타입이야. 그치? 그게 원시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이제 후발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 후발적으로는 1번 청구와 2번 청구에 대해서 단순적인 청구를 붙일 수도 있고 예비적인 청구를 붙일 수도 있고 선택적인 청구를 붙일 수도 있어. 예비적과 선택적 청구는 지금 기초의 동일성이 끼고 있는데 단순 병합은 모든 게 후발적으로 되느냐 보면서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에서 걸릴 확률이 있어. 단순 병합은. 예비적과 선택적 병합은 즉 매도인의 입장에서나 매도했으니까 대금 내놓으라는 걸 하다가 아까 말한 대금 내놓는 거와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자기가 물건 넘겨준 걸 내놓으라고 예비적으로 원시적으로 객관적으로 병합할 수도 있지만 일단 대금 내놓으라는 청구를 하는데 상대방이 격렬하게 반격을 하고 있어. 이 계약에 뭔가 문제 있다. 그랬을 때는 도중에 붙일 수도 있다는 거지. 도중에 예비적으로 붙일 수 있다는 거지. 또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그것만 말고 자기는 계약 책임으로라도 걸어야겠다 라고 도중에 붙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건 선택적 병합, 구소송문 이론에 의하면 선택적 병합을 건 거지. 근데 예비적이나 선택적은 그 기초의 동에서 이미 끼고 있어. 잘 생각해봐. 매매계약의 유무효 또는 지금 선택적 병합의 예에서는 어떤 동일한 어떤 사고를 바탕으로 한. 근데 단순 병합은 아닐 수도 있어. 기초의 동에서.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단순 병합시키는 건 모든 게 인정되는 게 아니야. 뭐 일단 동일 주체사의 문제이지만 단순적인 병합이 원래 됐었던 거가 후발적으로는 100% 된다는 보장이 없어. 기초의 동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기본 틀 막 잡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확인해소라는 게 객관적 병합의 마지막에 하나 있어. 그건 일단 놔둬. 그건 기판력하고 관계있는데 지금 큰 틀에서는 원고가 원시적으로 객관적 병합, 원고가 청구를 변경하는 거. 피고가 반소. 피고가 반소도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선택으로 하는 틀은 나올 수가 없어. 동일 쪽에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이거냐지. 근데 반소는 예비적은 있을 수 있어. 반소에서. 원고의 본소에 대해서 곧바로 아니다라고 싸우다가 본소와 반소 관계가 예비적으로 걸릴 수 있어. 예비적으로. 어떤 건지 잘 봐봐. 예비적으로 반소 걸리는 게. 거기 반소는 잘 생각해봐. 선택적으로 반소한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 잘 생각해봐. 원고의 본소에 대해서 반소가 나오는 반소 자체 속에서 선택적은 있어. 반소 자체 속에서는. 개념, 지금 본소와의 관계니까 반소는 본소가 하고 선택적으로 반소를 건다 이런 건 없어. 그치? 근데 예비적은 있을 수 있어. 본소가 어떻게 될 걸 대비해서 본소에도 그냥 자체를 막아내. 근데 본소가 기각되면 좋은데 본소가 인용된다면 나는 나대로 그거와 뭔가 연결된 반소를 내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예비적 반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본소 청구가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뭐 부적합한 경우를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그 다섯째 줄 봐봐.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가혹인도의 본소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가혹에 대해서 원고의 소유권이 없다고 청구 기각을 막 싸우는데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다면 나 유익비 반소로 낸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이런 거는 본소 청구의 인용의 경우지. 근데 본소 청구를 기각시키는 경우도 상정은 하는 거야.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아까 해제 조건.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굳이 들어갈 필요 없지. 아까 객관적 병합에서 예비적 병합에서 어떻다고 그랬어? 주의적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예비적 2차적 청구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지. 이때는 뭐야? 주의적 청구가 기각되면 내 판단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 같은 맥락이지. 근데 반소는 선택적인 반소 이런 용어는 안 나온다. 다만 반소 자체 속에 두 개, 세 개가 관계가 단순이냐 선택이냐 예비냐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본소와의 관계에서는 안 나온다. 예비적 반소만 있다. 예비적 반소는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 이런 정도의 상황은. 일단 개념 하나하나씩 잡아가는 거야. 됐지? 잘 실감이 안 나. 도중에. 그럼 우리가 억수로 배웠어. 앞에서 소송물 때. 사람이 신체 상해로 인한 거 아까 마을버스 사건은 그게 계약 책임이냐 불법행위 책임이냐 했는데 불법행위 속에서 자기가 손해 입은 것에 대해서 다치고 죽고 한 손해 입은 것에 대해서 손해의 항목마다 소송물을 어떻게 구성한다를 어디서 한번 배웠어. 처분권주의 등에서도 한번 배웠어. 일실이익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떻다고 그랬어? 사람이 다쳤을 때 신체 인신사고로 인한 경우에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가 있고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그랬지. 이게 의자료지. 재산적 손해는 적극적으로 지출한 치료비 등이 있지. 장례비 뭐 이런 거. 장례비도 사람 죽으면 한 300만 원, 200만 원 쳐서 받아. 치렀으니까. 소극적 손해가 뭐야? 일실수입이잖아. 이거. 그치? 그래서 이 손해 항목마다 현재 입장은 뭐야? 손해 항목마다 3분설이라는 거잖아. 3분설. 그치? 손해 3분설 하잖아. 전손해 1개설이 학설 중에는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손해 3분이죠. 손해 3분이긴 한데 청구 취지나 소장의 청구 취지나 판결서의 주문에는 합해서 나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했지. 적극 치료비 300만 원, 일실수입 1,500만 원, 위자료 200만 원을 청구했다. 했을 때 어떤 문제였던 것 같아? 잘 봐봐. 오히려 일실수입은 한 1,400만 원만 인정하고 조금 불쌍한 감이 있었는지 위자료는 300을 인정했다. 뭐 이런 류의
그래서 판결문이든 청구 취지든 합쳐서 어떻게 나와? 합쳐서 내가 2천만 원으로 만들었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나눠 쓰지는 않는다는 거지. 뭐 300, 1500, 200 이렇게 나눠 쓰지 않고 그냥 하는데 실제는 소송물이 3개인 거야. 이거 3개 청구가 실무상 보면 청구가 3개 있는 거야. 근데 전선의 일개서는 어떻단가? 그냥 전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건데 여기서 뭐 물어봤어? 이때는 이 소송물 때문에 처분권주의에서 뭐가 요렇게 하면 뭐가 문제야? 잘 생각해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요건 그대로 300 인정하고 요건 100 깎았어. 그래서 불쌍했는지 100을 위자료에서 올려줬어. 정확하게 일실수입은 계산해봤더니 1500이 아니고 1400 정도라 생각. 뭐에서 문제야? 처분권주의에서 손에 3분서를 취할 때가 문제지 전손의 일개서를 취하면 문제야 아니야. 설명해봐. 그게 하나의 소송물 단위니까 2000에 2000 받아줬으니까 문제될 게 없지. 완전 인용됐지. 근데 여기서 처분권주의 의배가 나타나는 거지. 요건 줄여서 준 거는 일부 인용은 문제될 건 없어. 되지? 이때 소문이 있지.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객관적 병합에서는 객관적 병합이야. 3개가 원피고 사이에 심판의 대상이 3건이야, 3건. 되겠지? 그런 거야. 여러 가지 소송물이 이 개체를 따질 때 이해돼. 그러니까 이미지가 자꾸 떠올라? 많어. 우리가 일부 청구에서는 어떻게 했어? 지금 대충 계산해서 3천만 원만 청구했는데 소송 도중에 보니까 손해액이 한 5천만 원 돼. 그럼 2천만 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일단 계략적으로 한 3천만 원 청구했는데 하다 보니까 5천 정도인 것 같아. 애초에 찬찬히 해서 5천을 청구했어도 되지만 하여튼 지금 3천만 원을 청구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3천만 원만 끝끝내 가면 3천만 원 한도에서만 인정되지. 초과해서는 안 되지. 근데 자기가 볼 때 한 5천만 원 손해야, 지금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2천만 원을 잘 어떻게 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그걸 처리하는 테크닉이 실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2천만 원을 만약 별도로 벌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중복죄서에 걸리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되지. 그지? 만약 별도로 2천만 원을 3천만 원 사건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2천만 원 청구하는 거는 어떤 영역이야? 지금 3천만 원 사건을 막 벌리고 있어, 손해배상. 근데 한 5천만 원 손해야. 그래서 2천만 원을 별도로 청구로 들어갔어. 어떤 영역이야? 동일한 어떤 사고에서 발생한 손해금인데. 중복죄소. 그럼 지금 어떻게 했었으면 중복세 걸리고 어떻게 했으면 안 걸린다가 지금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전국 긍정설에 의하면 이게 그러니까 손해 중에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명시 막 해서 이다라까지는 안 하더라도 대충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피고 입장에서도 어떻다? 이게 다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해서 방어를 펼치니까 원고와 피고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을 해가지고 실무는 명시했느냐를 기준으로 이걸 소송물을 잘라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지. 그럼 그때 의미는 막 아주 뚜렷하게 하는 명시는 아니더라도 대충 이게 전부가 아니다 했으면 피고도 나머지 부분이 혹시 더 문제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만약 별도로 들어온다면 잘라서 보니까 중복죄소가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보통은 그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따지는 논리고 실전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니? 3천 플러스 인지 더 붙여서 2천을 추가를 해. 소송 도중에 그걸 추가해. 그걸 청구 취지를 확장한다라고 그래. 확장. 그럼 청구 취지 확장은 지금 내가 왜 여기서 말하냐면 어떤 영역이야? 청구를 변경하는 거야. 청구를. 금액을 늘리니까 청구를. 변경하는 거야. 그것을 청구의 변경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충 청구 취지 확장을 3천 대 2천을 청구를 추가하는 이런 영역에서 얘기해. 인지 더 붙여서 5천만 원을 만들어버리지. 그러면 법원이 5천만 원의 한도에서 인정할 건지 아닐 건지를 판단하겠지. 그걸 청구 취지 확장이라고 그래. 일부 청구, 잔부 청구를 보통 실무상은 그렇게 해. 그 다음에 뭐 용어를 뭐 청구 변경, 소 변경 막 이렇게 정확하게 구사하지 않고 그냥 청구 취지 확장 신청서가 들어가.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그게 청구 변경한 거야, 청구 변경. 그래서 보면 나중에 소변경 가서 보면 청구 취지를 확장한 거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나와. 그래서 이 지금 기본 개념을 계속 익혀주는 거야, 기본 개념.